1월 2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공수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수 야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이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해친다고 주장해왔죠. 이미 공수처장까지 임명된 상황이지만 오늘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금 전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겠다면서 공수처 차장엔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반장,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결국 오늘 유감의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했습니다. 네,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되는 분위기군요. 자, 최 반장,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설 전에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다음 달 1일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 내 비판 의견이 많았지만 애초 본인의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네, 저도 아까 기자회견 잠깐 봤는데요. 어제 당과 총리실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보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추의 시대는 가고 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의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이 첫날 찾은 곳 1,2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였습니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들어갔는데요. 박 장관의 일성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죠. 또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새 장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이죠. 박 장관은 앞서서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를 한 마당에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좀 잘 다듬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박 장관과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인 거죠. 인사 원칙에서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박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었죠. 사상 초유의 피고인 법무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 사건과 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관과 차관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장 엄정해야 될 법무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이 남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장관이 됐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만큼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할 것을 네, 어쨌든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삼은 박 장관, 박범계 버전의 검찰 개혁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사람 얘기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어제 이임식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줄탁 동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임식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만나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면서 즉석 이임사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은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또 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그 주제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요. 약 석 달간 비어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리를 채운 추 전 장관,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탈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네, 그 후 391일간의 재임 기간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목을 끈 건 검찰과의 갈등 그리고 거친 발언이었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소설로 쓰시는. 네, 추 전 장관이 떠난 자리에 추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처지가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2년 전 이 지검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과정에 관여를 했고요. 또 수사를 막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에 참여했던 법무부 넘버2 이용구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추의 사람은 아니고요. 정년 퇴임을 앞둔 이종근 검사의 퇴임 인사에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은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구한말의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추 전 장관 떠났지만 그가 관여했던 공수처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 초헌법적 기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정문에 보면 개정 전후의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출범 일주일을 맞은 공수처는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3시간 뒤에 바로 브리핑을 열고 법관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 처장, 연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기관을 찾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공수처장 브리핑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오다. 화두는 검찰개혁. 헌재, 공수처는 합헌. 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이 오늘 바로 이제 동부구치소로 갔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제일 심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갔고. 자, 오후에는 이제 공수처 관련한 속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유 반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로 조금 전이죠. 지금이 6시 35분이니까 5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관 출신의 인사를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는 점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변협부협회장인 여운국 변호사인데요. 여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20년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헌법을 전공한 김진욱 처장 본인과는 보완 관계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각 한 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는데 최종 법관 출신 인사를 단수 제청한 겁니다. 김 처장은 앞서 차장을 복수로 제청을 하겠다고 해서 야당의 반발을 샀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고른 형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를 듣고 단수 제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그 차장 그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네, 공수처장, 차장 모두 이제 판사 출신이 됐고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그보다 이제 3시간 전에 나왔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네, 김 처장은 오늘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서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라고 봤고 또 법률에 의해 독립된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위헌 의견도 3명이나 있었는데요. 권력 분리와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인 견제 관계를 훼손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최 반장, 지금 이제 공수처장 또 이제 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임명 제청했고 이제 손발 역할을 할 검사와 수사관을 한창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선발 공고가 나갔고 지원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1단계 서류 전형과 면접,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야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임기는 일단 6년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 연임을 보장해서 정년을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조직 문화를 특히 강조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 소통이 되는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거냐 그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오전에 김 처장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처장이 2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겠다. 사건 이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도 1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나오지는 않았군요. 헌법재판소는 보통 저희가 판결보다는 결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거고요. 아무튼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 바로 이제 정치부회가 갖고 있는 그 문화잖아요. 저희 뭐 너무 수평이죠. 지나치게 수평이에요. 네. 아무튼 제가 뭐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수평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박 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는 거죠? 네, 공수처 측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위해서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상 이번 주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 상견례 형식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변협 대표 등을 두루 만나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내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내일 대법원장을 만나는군요. 네. 그럼 내일 저희가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류 반장, 민주당이 오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한 의원총회를 조금 전에 열었죠? 네, 오늘 4시였는데요.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나왔어요. 지금 막 나왔거든요. 일단 그 얘기해봐요. 네네. 제가 그 유 반장 발제하는 사이에 최 반장 보고 네. 취재를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취재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거 유 반장은 나가 있었으면 할 수가 없죠. 네, 얘기해봐요. 네, 아무튼 이 네. 자리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눈 걸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오전에는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법관 탄핵의 쟁점과 법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내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민생국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다시 사법부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막 류 반장이 나가서 발제하는 동안에 이제 결론이 나왔죠. 속보가 나왔고 그 속보까지 포함해서 최 반장이 좀 얘기를 해주는데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관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07명의 국회의원이 이 탄핵 제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석을 넘긴 건데요.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의원도 찬성 입장을 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법농단 판사들이 자연스럽게 사임한 뒤에도 법복을 벗고 나서 제한 없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또 전해드려야 될 거예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일단 말을 한 상태인데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의 지시로 이제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 관련 재판 결과를 사전에 유출하고 결과를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임 판사는 기소 후에 징계가 가능한 혐의만 적용받았고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은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역대 3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좀 추가로 이제 속보 나온 걸 좀 보니까요. 일단 그 투표 자체는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하네요. 국회법에 따라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 기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류 반장도 얘기했고 최 반장도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결과를 좀 지켜보죠. 자, 김진욱 공수처장도 그렇고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총장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또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오다. 화두는 검찰 개혁. 헌재 공수처는 합헌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실무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주 전 의원이 국회까지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네, 요새 핫한 트로트 가수죠. 임영웅 씨입니다.
뜬금없이 왜 정치부 회의에서 임영웅 얘기냐고요? 임영웅 씨를 부른 건 사실 제가 아닙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갑자기 임영웅 씨를 소환했습니다. 쓰라린 이별만은 하지 말자면서요.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야권 단일화 얘기입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일 거란 말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논의는 3월에 가서 해도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안 대표는 3월이면 너무 늦으니까 실무 협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촉한 겁니다. 만약 단일화가 국민들께 지루한 쌉바싸움으로 비춰진다면 단일화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투트랙 방식인데요. 두 당이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후보들이 서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따로 단일화 실무 협상을 하자는 거죠.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의 정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는 단일화를 위한 제 진정성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 나와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말대로 몸이 달아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야권 유권자분들은 다 몸이 달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야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몸이 달아있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사실 전 몸이 달아있다는 말에 안 대표가 정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여유롭게 받아 넘기는 걸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안 대표가 정치 초딩에서 대딩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확실히 사람이 바뀐 걸까요? 3자 대결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3자 구도에 대해서 거의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러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안 대표가 일부러 아침부터 임영웅 씨를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나만 믿으라는 것 같은 자신감인데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앞으로 더 이상 단일화 관련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제안이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뜻이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두 당 사이의 이런 밀당이 국민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했나 봅니다.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권 단일화 진통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이행하기 위한 야단 법석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대표가 단일화 의지를 너무 강하게 드러낸 탓일까요? 오후에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시기는 2월 5일 이전이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국민의당은 곧바로 전혀 사실무근의 오보라고 대응했습니다. 기사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번엔 부산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제가 그간 서울시장 선거 얘기만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부산에 계신 여정의 가족분들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부산 선거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파 전에 이어서 이번엔 부산 찌짐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부산 찌짐. 부산의 한 찌짐 골목. 최근 상인회 회장 자리를 두고 시끄럽다. 민준의 식당과 희민의 찌짐. 두 곳이 서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선 거다. 희민의 찌짐 6식구는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다. 동주인이는 아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으가 회장하면 안 된다. 찌짐도 잘 못 만든다고 골목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다 아이가. 마, 내가 뭐 어디가 어쨌다는 건데 왜 없는 소리 지어내고 날리고. 이때 지켜보던 진석이가 말려본다. 식당골 잘 돌아간다. 고마해라 둘 다. 너희들 계속 싸우면 국물도 없다. 이 정도 말도 못하면 어쩝니까? 서운하네. 지금 부산 선거의 가장 핫한 키워드 2개를 꼽자면 마타도어와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선두권의 두 후보가 사생활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또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뭐 엑스파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선거가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전 의원은 박 전 사무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워왔죠. 박 전 사무총장은 지나친 네거티브는 자제해야 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상대를 거꾸로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오늘 국회까지 올라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들의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하필 오늘 서울까지 올라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박 전 사무총장의 엑스파일을 입수해서 폭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상경하여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IMF 때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우리 가족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려고 국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는 아니고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호소하러 온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전 의원은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과거에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죠. 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겠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른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은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제히 깎아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권은 정말 서울 못지않게 부산시장 선거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앞으로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단일화 실무협상 최후 통첩, 국민의힘 부산 선거 신경전 치열. 네, 간간히가 아니라 자주 전해야죠. 당연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인데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최반장? 이 유머 코드가 좀 특이하네요, 최반장이. 네, 자 이현주 전 의원 기자회견 소식 좀 더 다뤄볼게요. 아까 이제 박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부산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좀 많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얘기했던 무슨 엑스파일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그냥 바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참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었는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부분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박 반장이 이제 발제 마지막에 이 전 의원 기자회견 이후에 다른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먼저 박현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요. 이현주 예비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상하게 프레임이 씌워져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이 전 의원이 박 전 사무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을 폭로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죠. 그래서 박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는 모든 예비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경선이 이전 투구로 비치게 되면 모두의 패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종 아니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 네, 이진복 전 의원도 관심을 받고 싶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의 정치 방식이 낡았다는 걸 에둘러서 비판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당 소식, 여당 재보궐 관련 이제 후보들의 동향도 좀 살펴볼게요. 유 반장이 잘 챙기고 있죠? 네, 뭐 조 반장이 국장 챙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여당 후보들을 좀 잘 그래요? 챙기고 거의 있습니다. 안 챙기던 얘기예요, 지금. 네? 아니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조 반장이 저를 많이 챙겨요, 사실. 네. 유 반장이 알고 있구나. 네네. 네. 그럼 저도 잘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CNN에서는 보궐선거 소식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니, CNN이 보궐선거 소식을 다룰 이유가 없죠. 그건 CNN은 정치부회를 인용하면 되는 거죠. 정치부회에서 잘 다루니까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정치부회를 네. 특별하게.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후보들 소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박영선 전 장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정말 여야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내놨습니다. 먼저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조수진 의원이 한 발언, 후궁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고민정 의원에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이 일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의견이 서로 달라서 비판하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좀 비유법이나 이런 어떤 말꼬리 잡기 또 막말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박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는 그렇죠. 소식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박 전 장관은 오 전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을 중도에 사퇴한 시장이라면서 10년 전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외면한 데 대한 미안함이 없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갑질 같다고 했는데요. 갑질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야권 후보님들 보면 마치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뛰어든 이후에 정말 다른 야권 후보들을 향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군요. 그 박영선 전 장관하고 경선을 치를 우상호 의원은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어요? 네, 의원은 오늘 8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가정에 최대 20만 원의 임시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항상 중요한 말은 기자회견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나오죠. 누나, 박영선 전 장관의 첫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1곳에 대한 컨셉이 다 발표돼야 할 텐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시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21곳, 이미 기존에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던 그 서울시를 21곳으로 재구조화해서 저런 식의 특성화된 컨셉을 다 일일이 안 친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자세한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야당을 향해선 이 문제를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서울의 강남의 노후 아파트 단지인 은마 아파트를 찾은 것을 두고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어제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겠다 약속했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류 반장이 소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가 낡아서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우 의원이 이를 비꼬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우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은마 아파트 방문을 보면서 문득 내가 다녀온 강북 반지하에 살고 계신 장애인 부부가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그곳은 볕도 들지 않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쓸어 있다면서 나경원 후보는 23억 원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잘 들어오지 않는 걸까? 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도 제기했는데요. 우 의원은 오래된 은마 아파트 상황도 안타깝지만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은마 아파트의 시세 얼마인지 아시나요? 32평형이 23억 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비쌉니다. 잘 몰랐는데 최 반장이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지지율 나온 걸 보니까요, 그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다시 국민의힘을 앞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오른 32.4%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6.6%포인트 급락한 28.5%였는데요.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제친 건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6주 만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6.5%포인트 오른 36.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33.5%를 나타내 다시 뒤집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야 이제 재보궐 관련 상황 좀 지켜봤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뭐 간단한 속보를 보니까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이제 광주에 간 모양인데 광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따뜻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이라면서 대통령의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요? 방금 앞서서 조 반장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했는데 그 네. 포인트 차이가 좀 저희가 일부 계산 실수가 있어서 좀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지금 말 못해요? 예,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예. 포인트 틀린 것만. 오케이, 그러면 다시 좀 조정해가지고 예. 그 회의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단일화 실무 협상 재차 촉구 여야 후보 설전 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그 발언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왕자 낳은 후궁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빗댔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서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 의원의 사과로 이번 논란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 의원이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고요. 민주당도 오늘 국회 윤리위에 조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결국 관련 글을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었죠.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봅니다. 입장을 하루 만에 싹 바꿨습니다. 고 의원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고 의원은 이미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듯한데요. 조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었다 지적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예고했던 대로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부터 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조 의원의 사과에 대해선 진정성이 없다 평가절하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힌 데다가 어젯밤 용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제출되자 오늘 아침에서야 뒤늦게 논란이 된 글을 내리고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의 진정성도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도 마찰을 빚었죠. 본인이 기자 출신임에도 취재 중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영상을 지우라 강요까지 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신뢰를 범했다고 말입니다. 조수진 의원을 둘러싼 논란,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 고민정 의원이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 전 시장이 패한 역대 선거를 줄줄이 나열한 뒤 조건부 정치를 하고 있다 지적을 했었죠. 이 발언을 놓고 오신환 전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 전 시장의 쓰디쓴 패배의 기억까지 재소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요. 이게 좀 억울했나 봅니다. 직접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과 3, 40대가 많다는 것, 결정적으로 조선족 출신이 많다는 철옹성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곳에서 깨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어쩌다 일베 정치인이 됐느냐 직격을 했습니다. 지역 혐오, 세대 혐오, 동포 혐오에 민낯을 봤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겸허한 태도로 접근해 주는 것이 광진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들고요. 조수진 의원이 기자 시절 방송에 나와 이름궁합을 이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죠. 저도 고민정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궁합이 궁금해서 이름궁합을 한번 봐봤는데요. 무려 92%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름궁합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 증명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 때문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입학에 사용된다는 걸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대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는데요. 정 교수가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자 최 대표가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한 겁니다. 앞서 최 대표는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로 방어권을 침해했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이란 걸 몰라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못 받아 유리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 대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의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합니다.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이번 선고로 딸에 이어 아들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가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조민 씨의 경우에는 저희가 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또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심 판결만으론 예측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부산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6 입학 허가의 취소는 학생이 입학 전형의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산대의 대처가 이전에 비슷한 이유로 몸살을 앓았던 학교들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단계에서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역시 기소와 동시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민 씨는 최근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상태인데요. 국내임 곽상도 의원은 조 씨를 겨냥한 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 면허 방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씨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도 알려졌죠. 오늘 대한병원 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과대학 입학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했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놔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수진, 고민정 후궁 발언 사과, 오세훈, 3040, 조선족 만화 총선 패배.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아까 그 그래픽 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지율 그래픽은 맞게 나왔었는데 그래픽은 저희가 이제 나왔고. 그 수치 포인트 차이를 좀 일부 실수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난주보다 2.9% 포인트 떨어진 28.5%를 기록을 했고요. 민주당은 5.2% 포인트 오른 32.4%를 나타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7.7% 포인트 올라서 36.4%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2.2% 포인트 올라서 33.5%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산기를 안 썼군요. 그냥 손으로 계산했고. 암산을 하다가. 네,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인간 계산기 복국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다음부터는 검증 받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이제 후궁 발언에 이어서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역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 전 시장을 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 홍종기 부대변인은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모습을 성찰하기 바란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설명을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욕해서 극우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그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는 국민을 싸잡아 비난한 것도 특정 집단 국민에 대한 혐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을 소개하면서요. 왜 그때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느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과거 어떤 발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른 의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이렇게 한 발언과 기억나요. 그때 좀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김부겸 전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호남은 정치 성향이 괜찮은데 영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문제 삼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금 이제 뭐 그런 반응도 있지만 오 전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뭐 이런 일부 뭐 목소리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전 시장의 발언이 자칫 유권자인 일부 시민을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유권자를 향해서 지역, 세대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 총선 때도 차명진 후보 등의 막말로 당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었는데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막말 논란이 터져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실명을 밝히질 않는 걸 보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그 뭐 주류 목소리는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을 엄호하는 아마 그쪽이 이제 주류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 반장,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그런 사례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 주 원내대표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주 원내대표 측은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자 측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오늘 공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기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원내 대표가 여기자를 밀쳐냈는데요. 이후 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 여기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의 소리 측은 주원내 대표 손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여기자의 신체를 밀었다면서 이어서 보좌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손이 여기자의 가슴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아마 또 진위가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 원내대표 측에서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하고요, 또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진해원 검사까지 함께 고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 이경 홍보소통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곰탕집 사건을 기억하느냐면서 CCTV에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남성의 손이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인지하고 그리도 밀쳐냈느냐 아니면 인지하지 않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밀쳐낸 것인가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성추행 의혹 기사가 있어서 성추행 피해 의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까지 고소를 한다. 엄포를 놓을 만하다 하면서 고소하시라 맞받았습니다. 네. 자, 정의당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성추행 전 대표죠, 이제는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긴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가 그런 말을 한 건데요. 이번 재보선이 그 젠더 선거 그리고 미투 선거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부대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번 재보궐 사건이 이제 젠더 폭력,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제 젠더 폭력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거리된 이 두 지역의 선거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이 그 선거에 어쨌든 선거의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에도 이제 젠더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일단 이건 배 부대표의 그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 정의당 내부 기류가 무공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 부대표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뒀는데요. 재보선 공천과 지도부 총사퇴 여부는 오는 토요일이죠. 30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류 반장. 그리고 오늘 정의당에서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TF 첫 회의 결과를 내놨다는 거죠? 네, 앞서 정의당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당원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당내 젠더 폭력 상담 창구와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친고죄 관련한 입장도 밝혔죠. 어제 이제 조 반장이 발제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서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고 또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배 부대표는 이어서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성폭력 범죄가 형사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다뤄지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고민정 의원이 이제 조수진 의원이 어쨌든 사과는 했는데 일단은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속보 저희가 또 좀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수진, 고민정 후궁 발언 사과, 오세훈, 3040 조선족 만화 총선 패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의 세부 계획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인데요.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분기별 순서를 나눠 전 국민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코로나를 향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드디어 발표했는데요. 백신을 누구에게 어떻게 맞힐지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여정의 반장들이 기사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정부의 계획에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입니다. 우선 백신의 접종 대상은 당연히 전 국민이겠죠.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해 개인에게 접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1순위 접종 대상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5만 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반 성인의 경우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임상 결과가 없는 18세 이하의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거죠. 다음은 언제입니다. 오래 기다린 백신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까? 본격적인 접종은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서 순서대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네, 우리가 가야 할 접종 기간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유가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 백신 기구인 코백스를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4개 제약회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냉동고가 필수인데요. 때문에 정부는 전국에 시설이 마련된 약 250개의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은 약 1만 곳의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하던 계획입니다. 범위는 수도권에서부터 권역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백신을 맞는 걸까? 안타깝게도 이번 발표에서 어떤 백신이 우선 접종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백신마다 이 수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중에서 접종이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바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번 1월만 넘기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심사에 180일이 넘게 걸리지만 이번에는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말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핫한 아스트라제네카 최근 해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빌트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8%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에 대해서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고령층도 2차 접종 후에는 항체 생성률이 100%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어떻게입니다. 누구나 맞아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에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실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종류가 더 많은 만큼 접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도 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혹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정부는 또 접종을 한 이후에도 이상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왜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를 접종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요, 왜 100%가 아니라 70%일까요? 뭔가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인데 방역당국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접종은 무료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즉, 최대 권고치 목표치가 70%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100% 면역이 형성되는 게 아닌 만큼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치권의 코로나 지원 방안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거듭되는 재정 부담 논란과 복잡한 보상금 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 당장 지급이 가능한 카드로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게 바로 이 피해 보상, 손해 보상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집행, 이 피해 보상과 손실 보상은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요, 이달 초에 이낙연 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지원 범위와 재원 마련이라는 거겠죠.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 14조 3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집행 중인데요.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최대 100조에 달하는 추경론이 나온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깜짝 놀라서 당장 사실과 다르다며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가 재보궐선거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요, 손실보상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논의를 중단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손실보상제를 자기 브랜드로 추진하는 이 사람, 바로 정세균 총리입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소급 적용 없이 특정 시일을 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혹시 정 총리 대권 도전의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코로나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네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 이제 그런 취지이지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거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 정세균 총리는 육선 의원에다가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대표적 젠틀맨 이미지와 달리 대중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정 총리는 자신이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라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3년 전 이맘때 우리 정치부 회의에서도 강한 자기 어필을 하던 바로 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다음 중 정세균 국회의장의 별명으로 그나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골라봤는데요. 익숙한 것들이 보입니다. 오이기 조순이
조승우 이름은 잘 아는데 사실 얼굴은 잘 기억이 안 제가 나거든요.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분이 조승우인데 예. 저보다 좀 못생겼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라서 아니, 제가 반어법으로. 반어법으로 하신 거죠? 그 올드 조승우보다 형님 조승우가 어때요? 네,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 사람, 이재명 지사, 오늘도 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앞서서 시점을 좀 조율하자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이 지사는 신중히 고려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시기라며 독자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과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오늘 발표. 의료진부터 2월 중 무료 접종 실시. 네,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의료진부터 이제 다음 달에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고 의료진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나온 상태죠. 네, 우선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 입소자, 종사자 이런 78만 명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3월 중순부터는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44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중증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또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 명, 그리고 요양과 장애인 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의원과 약국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 명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건 3분기부터인데요. 우선 만성질환자와 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시행이 됩니다. 4분기에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접종이 이뤄지고요. 다만 방역 당국은 접종을 거부할 경우에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방역 당국은 총 5,6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전 국민 대비 108% 수준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엔 충분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백신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백신 공급 기구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모더나 2천만 명, 화이자 1,0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 얀센 600만 명분입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도 계약을 추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백신 유통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백신 반입부터 수송하는 과정에 군부대와 경찰까지 투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 본부장을 맡은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군대 계급으로는 중장, 그러니까 3선 장군인데요. 박지원 본부장은 백신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유통 중 위기를 관리할 뿐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자산을 협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바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오늘 발표, 의료진부터 2월 중 무료 접종 실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반격의 성공 조건입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백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임박했죠.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해서 다음 달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이 공급됩니다. 문 대통령 표현처럼 방어의 시간은 가고 반격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반격이 성공하려면 철두철미한 전략이 필요하죠. 접종의 시작인 유통과 보관부터 또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작용 대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신뢰가 핵심인 백신, 만약 사슬의 한 부분이라도 깨지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 반장이 더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내일 좀 추가로 다룹시다.